저는 경기도 성남에 사는 30대 후반인 여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사람들은 흔히 이 말을 가족의 상징으로 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요즘 세상엔 피가 진할수록 더 문제예요. 우리 시댁이 딱 그랬거든요.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런 것까지 물려받을 필요가 있었나 싶은 일이 벌어졌죠.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을 것이지 왜 저까지 피해를 입었어야 했을까요? 그 황당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돈을 모으는 재주가 있었어요. 주변에서 늘 하는 말이 그 집 양반은 돈복이 있다, 이런 거였죠. 투자라면 뭐든 척척 알아보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귀신같이 알아차리시더라고요. 그게 감으로 되는 건지 공부를 많이 하신 건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손대는 일마다 돈이 불어났어요. 처음엔 작은 부동산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날은 주식으로 수익을 내셨고 그 다음엔 또 어디서 들고 오신 펀드며 외화예금이니 하면서 점점 판이 커졌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투자로 돈을 벌다 보니 나중엔 일보다 투자해서 버는 게 훨씬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엄마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죠. 아니,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세상에 직장 그만두고 투자로 산다는 게 말이 돼? 엄마는 그때부터 잠을 설쳤어요. 저녁마다 아버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안정적인 월급을 놔두고 왜 불안정한 걸 택해요? 투자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 줄 알고. 여보, 나도 그만큼 계산하고 하는 거야.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도 있고 연금도 있잖아. 조금 실패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나 봐요. 세상에 공짜로 돈 버는 게 어딨어. 이게 공짜로 돈 버는 거로 보여? 내가 하루 종일 차트 보는 거 그거 다 일이야.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냐? 젊을 때 실패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야. 나이 들어서 뭐 해보겠다고 덤비면 더 위험하지. 지금은 도전할 때야. 그 말할 때 아버지 얼굴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저도 믿었죠. 우리 집은 잘 살고 아버지는 똑똑하고 뭐든 자신 있게 해내는 분이었으니까요. 근데 인생이 꼭 계획대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40 초반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잿빛이 돼서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양복 바지 주머니에 손만 쑥 찔러 넣고 말도 없이 거실에 앉으시더라고요. 평소엔 들어오자마자 오늘은 수익이 이만큼이야 하시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엄마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죠. 아니, 당신 왜 그래요? 얼굴이 완전 잿빛이야. 무슨 일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요?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라니. 지금 이게 별일 아닌 얼굴이에요? 말 좀 해봐요. 무슨 일 생긴 거죠? 사람 불안하게 하지 말고. 속았어. 내가 그놈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알고 보니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한테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그 친구는 늘 아버지한테 투자 얘기를 들려주면서 야, 이번 건 진짜 확실해. 원금 보장이지. 걱정 말라니까. 이런 식으로 꼬셨대요. 최근 들어서 그 친구 투자가 대담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긴 했다는데 아버지가 그 친구를 너무 믿으셨던 거예요. 돈도 잘 벌던 친구였고 예전부터 의리 하나는 확실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있던 돈을 몽땅 털어서 투자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통째로 사기였던 거예요. 그 친구는 돈을 챙기고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주소도 바뀌고 사람도 실종된 거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설마 그놈이 나한테 그럴 줄이야. 그 말을 몇 번이나 되뇌셨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그동안의 호화로운 생활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학원 다니던 것도 끊고 집도 팔고 전세로 이사 다니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사 한 번 갈 때마다 엄마 얼굴엔 주름이 하나씩 늘었어요. 그 시절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낮에도 소파에, 밤에도 소파에,
멍하니 텔레비전만 켜놓고 화면만 바라보던 사람. 텔레비전 소리도 안 들을 정도로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달래셨어요. 괜찮아요. 다시 일하면 돼요. 당신 능력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대답이 없었죠. 하루, 이틀, 한 달이 지나도 일어나질 않으니까 결국 엄마가 나갔어요. 마트 계산대, 반찬 가게, 식당 서빙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철이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예전엔 저녁에 아버지랑 밥 먹으면서 웃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 혼자 밤늦게 들어와서 밥을 드셨고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저랑 동생은 점점 현실을 알게 됐어요. 용돈 같은 건 이제 없었고 학원은 고사하고 참고서 한 권 사는 것도 눈치 봐야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동생은 카페에서 일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용돈도 벌고 모은 돈으로는 혹시나 나중에 대학에 가면 등록금에 보태야지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티며 악착같이 자라온 우리 자매는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하게 됐어요. 성적이 상위권은 아니었지만 밑바닥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수도권 안쪽에 있는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의 대학에 운 좋게 들어갔습니다. 합격증을 들고 엄마가 울었어요. 이게 다 고생값이야. 그래도 보람있다. 그 말 듣는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기쁨이라기보다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막막함이었어요. 등록금 걱정부터 머릿속을 휘감았거든요. 대학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딱히 낭만도 없었고 용돈 받아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편하게 공부하러 다니는 애들 보면 괜히 속이 뒤틀릴 때도 있었죠. 저는 늘 돈 걱정이 따라다녔어요. 아침 수업 끝나면 도서관에서 과제하고 오후엔 카페 알바, 주말엔 행사 아르바이트. 그렇게 하루를 꽉 채워야 그나마 다음 달 기숙사비를 맞출 수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으니까 국가 장학금을 많이 받긴 했는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생활비가 부족했으니까요. 그 사이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저나 동생이 대학생이 돼도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마우스 클릭 소리, 종이 펴는 소리, 그리고 한숨. 그게 아버지의 일상이었어요. TV 뉴스에서 주식 지수가 어쩌고 나오면 그때만 반짝 눈빛이 살아났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늘 같은 말을 하셨어요. 아직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어요. 이젠 좀 그만해요. 젊은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그런 걸로 버티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일이라도 좀 해요, 제발. 나가서 뭐 하라고? 이 나이에 누가 날 써? 나라고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간 줄 알아. 내가 할 줄 아는 건 이거 하나뿐이야. 이게 내 일이야. 그 말 몇 년째야. 그럼 나는 누가 불러줘서 나가? 저도 엄마랑 의견이 다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모니터와 씨름을 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답답했고 나가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고 아버지를 설득하기도 했었었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제 바람과는 다르게 움직이지 않으셨고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투자 같은 것으로 큰 돈을 불리기를 바라면 안 된다는 걸,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다시 마음속에 새겼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성실함에 집착했어요. 세상에 믿을 건 노력뿐이라 생각했거든요. 대학 졸업할 즈음엔 친구들이 하나둘 여행 가고 스펙 쌓는다고 유학도 가는데 저는 자격증 교재 들고 도서관을 떠나지 않았어요. 자격증이 나를 살린다. 진짜 그렇게 믿었죠.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어요. 낮엔 학원, 밤엔 알바, 주말엔 독서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공부만 했어요. 명문대 간판은 없으니 종이 몇 장이라도 쌓아야 제 존재를 증명할 수 있었어요. 토익 점수도 올려야 했고 실무 자격증도 줄줄이 땄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무기였어요. 밤새 커피를 들이키면서 책을 붙잡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결과 결국 한 군데 붙었어요.
제 스펙으로 갈 수 있는 회사 중에는 최고로 좋은 회사였죠.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중견기업. 합격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이제 살았다는 생각만 났어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저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사들한테 이미지가 좋았나 봐요. 어느 날은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소정 씨처럼 이렇게 성실한 사람 드물어. 일 욕심 참 대단해. 그 말이 칭찬이라기보다 당연한 말로 들렸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연애, 취미, 그런 건 사치였거든요. 어차피 인간관계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저와 다르게 동생은 저처럼은 못 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겠다면서 적당한 회사에 잘 취업해서 자기 인생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 나 언니는 못 따라할 것 같아.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난 숨막혀 죽을지도 몰라.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싶은데? 지금은 좋지. 근데 나중에 돈 없고 집세 밀리면 그때도 그렇게 웃을 수 있겠어? 그래도 난 지금 즐겁게 살래.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인생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악으로 버텨?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지. 그때는 동생이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뭐 언니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겠지 생각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요. 연애 잘하고 열심히 놀러 다니면서 본인 벌이에 만족하는 동생의 삶이 조금은 부럽긴 해도 저는 노후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의 나를 더 채찍질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는 사이에 제 나이가 어느새 30 중반이 넘었더라고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리고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이제 30 중반 넘었다며? 연애 안 해? 뭔 연애예요. 뭐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어요. 맞아요. 소정 씨 완전 워커홀릭이잖아요. 부장님,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보셔야죠.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일만 하다 늙을 거야? 내가 괜찮은 사람 하나 소개시켜 줄까?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거 안 해요. 하지만 상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 학교 후배인데 성격도 좋고 착해. 자기같이 일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딱 맞을 거야. 그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사실 마음 한켠에 외로움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30 중반이 넘어가니까 주변 친구들 결혼 소식이 끊이지 않았어요. 결혼식장 갈 때마다 괜히 어깨가 무거웠어요. 너는 언제 하냐는 질문이 제일 듣기 싫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결국 그 소개팅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사가 주말에 약속 잡았으니 펑크 내지 말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는데 도저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 한번 만나나 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 사람의 첫인상은 멀끔하고 부드럽게 생겼어요. 처음 마주 앉은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죠. 말도 조곤조곤하고 손도 잘 정리돼 있고 어깨 각도까지 반듯했어요.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사람 긴장을 풀어주더라고요. 이 사람 깔끔하네, 괜히 괜찮아 보이네.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죠. 허여멀건한 얼굴에 나름 슬림한 체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언뜻 보면 훈남인데 자세히 보면 또 훈남 같은 거예요. 그 묘한 선 있잖아요. 잘생겼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평범한데 또 나름 괜찮아 보이는 그 느낌. 그래서 이 사람 여자들한테 인기 좀 있겠다 싶었죠. 말투도 다정하니까 괜히 더 그럴 것 같았어요. 솔직히 상사가 이렇게 멀끔한 사람을 소개해 줄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평소에도 진짜 괜찮은 사람 있다 하길래 또 뭐 얼마나 괜찮겠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나갔어요. 옷장 열고 눈에 띄는 옷 하나 잡아서 입고 머리도 대충 말리고 나왔죠. 근데 막상 자리에 앉으니까 내가 너무 성의가 없었네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 남자는 구두까지 반짝이게 닦고 나왔는데 저는 바지 주름도 제대로 안 잡힌 걸 입고 있었어요. 물전 들고 괜히 손톱을 만지작거리면서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화장이라도 좀 공들여서 할 걸. 속으로만 씹었죠. 이런 자리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런 거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근데 선배가 하도 나가보라 그래서요. 그래도 소정 씨가 인상이 좋으셔서 다행이에요. 진짜요? 저도 비슷해요. 안 나가면 잔소리 하실까 봐 나왔어요. 그럼 오늘 우리 동지네요. 서로 강제로 끌려 나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건배라도 할까요? 동지라니. 듣고 보니 웃기네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피식 웃었어요. 괜히 어색한 게 풀리더라고요. 대화도 자연스러웠어요. 그 사람은 제가 재미없게 툭 던지는 말에도 끝까지 받아주더라고요. 그 사람은 정말 구김살 하나 없이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괜히 과장되는 거 없고요. 사람 자체가 정리돼 있달까. 저는 그걸 보면서 괜히 부러웠죠. 우리 아버지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하셨던 건 맞아요. 근데 막상 제가 진짜로 기대고 싶을 땐 그게 안 됐거든요. 그 남자가 조용히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문득 그게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저런 사람이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요. 그때부터였어요. 어떤 가정에서 자라면 사람이 저렇게 부드럽고 온화할까. 그런 게 궁금해졌어요. 행동 하나하나가 어색하지 않고 누굴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저런 사람이 내 아이의 아빠라면 괜찮겠다. 그 생각이 스쳤죠.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지나갔어요. 당연히 제 꼴이 그 남자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으로 끝이 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 사람은 나 같은 여자 기억도 안 하겠지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도 그 남자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소정 씨, 오늘 즐거웠어요. 집엔 잘 들어가셨죠?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지? 예의상인가? 진심인가? 근데 답장 안 하기도 뭐해서 그냥 보냈죠. 네, 잘 들어갔어요. 저도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강문 씨도 잘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괜히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뭐 우리 상사가 저를 아끼니까 본인이 소개해 줄 수 있는 최상의 인물을 소개해 준 거겠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지 하던 상사 말이 괜히 귓가에 맴돌았어요. 나도 운이 좋았네 싶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어진 두 번째 만남에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상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 학교 선배시라는 건 들으셨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개팅까지 시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 말 듣고 저는 살짝 웃었어요. 저는 조금 삐뚤어진 사람이라서 그 말이 곱게 들리진 않았거든요. 그 감사하단 말 나한테 하는 거야? 그 선배한테 하는 거야? 마음이 찝찝해서 속으로 좀 중얼거렸죠. 근데 두 번, 세 번 만남을 이어가면서 알겠더라고요.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요. 그렇게 우리는 서툴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진짜 서로 어색했죠. 말과 말 사이에 머쓱한 공백도 있고 대화도 갑자기 산으로 갈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조용히 밥 먹고 헤어지는데도 마음이 어수선하지 않달까 그냥 괜찮았어요. 사실 서툰 건 저 혼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세 번쯤 돌려보고 내뱉었거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그렇게 긴장하지 마요. 천천히 말해요. 하고 웃었어요. 그게 괜히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불편할까봐 먼저 농담을 던졌고 그 농담도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툰데 또 묘하게 안정적인 사이가 되어갔죠. 우리는 1년 조금 넘게 만났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별한 계기 같은 건 없었지만 나이도 있으니 그냥 자연스럽게요. 38배 나이에 웨딩 마치를 올릴 때만 해도 진짜 몰랐어요. 제가 결혼하고 2달쯤 지났을 때 시부모님이 이혼 선언을 할 줄은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결혼 준비하는 내내 두 분이 꼭 붙어 다녔거든요. 웨딩홀도 같이 오시고 식장 리허설 때도 두 분이 팔짱 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시어머니께 슬쩍 물어봤어요. 어머님, 갑자기 이혼하신다고 하셔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바로 저한테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동안 저 짐덩이 같은 인간 데리고 살았으면 됐지. 자식 결혼시켰으면 됐잖아. 이제 더는 그 얼굴 보고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 말투가 단호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속에서 준비한 대사처럼요.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참고 참은 거라는 걸 결혼 준비하는 동안은 저한테 그런 사실을 꼭 숨기셨다는 게 조금 배신감이 들긴 했지만 무튼 참아주신 덕에 하객도 많았으니 어머님 마음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죠. 그래도 갑자기 들으니까 놀라서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 인간 얼굴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살아야지. 그 말을 듣고 저는 홀가분하게 노후 보낼 예정이시구나 하고 넘겼어요. 솔직히 그때는 단순히 재산 분할이나 생활비 같은 것도 다 정리됐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이렇게 속편히 얘기를 하신 거구나 생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착각이었죠. 근데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한테 불려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어머님이 혼자 되셔서 외로우신 거면 왜 이혼을 하셨을까 갑갑하기도 하고 남편도 너무 효자 노릇한다고 생각하면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시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이혼하면서 재산은커녕 생활비도 안 주고 도망치듯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게 분해서 매번 남편을 불러다 신세 한탄을 하셨어요. 야, 네 아버지 그 인간 치졸하게 굴더라. 지가 양심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다 들고 날러?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제가 내일 아버지한테 연락해서 다시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무슨 내일이야. 지금 가서 따져. 그 인간 밤새도록 술 퍼마시고 있을 거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주말에도 평일에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면 남편은 바로 뛰어나갔거든요.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 인간 치졸하게 나온다면서 분노를 참지 못하셨고 어느 날은 남편을 불러서 같이 시아버지 집에 찾아가서 재산 좀 나누라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기도 했죠. 저는 심지어 새벽에도 불러나가는 남편을 붙잡으면서 매번 내일 퇴근하고 가면 안 돼? 물었지만 대답은 같았어요. 지금 가야 돼. 어머니가 또 술 드셨나 봐. 당신은 자고 있어? 그럼 제가 뭐 잠이 잘 오기나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어떻게 어머니를 냅두겠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서 남편에게 뭐라 하기도 뭐하니 깔끔하게 재산 분할 안 해준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들고 신혼인데 굳이 매번 불러내야 하나 싶은 시어머니를 향한 속상함도 있고 어른들이 알아서 처신해주면 좀 좋아요. 그러니 현관문 닫히는 소리 들릴 때마다 속이 갑갑하고 골치가 아팠죠. 어느새 남편은 신혼집보다 시어머니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당연해졌고 밥상 맞은편이 비어있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설거지를 하다 보면 괜히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게 신혼이라니 그런 생각이죠. 그렇게 아이는커녕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병원에서 말하던 적정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았고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일조차 점점 무의미해졌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데 저만 조급한 것 같아서 슬슬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끔찍할 정도로 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내가 이만큼도 못 버텼다니까. 그 놈의 아버지는 이제 와서 나물나라 하지. 그래도 내가 잘 키운 아들 덕분에 숨붙이고 사는 거야. 그 말이 참 이상했어요. 숨붙이고 사신다는데 저는 그 덕분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 숨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죠. 그러면서 뭐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죠? 회사 일도 바빠 죽겠는데 나까지 챙기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애미로서 미안해서 잠이 안 온다. 그것보다 어머님이 중요해서 그런 거니까요. 어머님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멀찍이 두고 한숨을 쉬는 게 일상이 됐어요.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은 그 이후 회사 일까지 바빠져서
더 보기 힘든 사람이 됐고요. 어쩌다 일찍 퇴근하려다가도 시어머니한테 불려가서 집에 오자마자 나갔다 오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럼 또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12시는 고사하고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이게 혼자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이제는 조금 서두르셔야 해요 라며 재촉하기도 하고 슬슬 남편분도 같이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면서 눈치도 주시는데 제 속이 얼마나 터지던지요. 더 늦으면 시험관으로도 어려울지 모르는데 남편이 협조를 안 하니까 제 마음만 시꺼멓게 타들어갔죠. 결국 어느 날 남편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도 이제 아이 생각 좀 해야지. 나이도 있고 너무 늦으면 힘들어질 것 같은데 당신이 스케줄 좀 조정해주면 안 될까? 남편은 그 말을 들어도 그냥 시큰둥 아이? 라면서 싫은 사람 특유의 되묻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딩크족도 많잖아. 꼭 아이를 낳아야 돼? 그 한마디가 너무 쉽게 나와서 오히려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아이를 갖는 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그게 아니라는 듯 했어요. 남편이 당연히 저랑 같은 마음이지만 상황이 잘 안 굴러간다.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남편이 자꾸 거리를 두는 게 느껴졌어요. 잠자리도 피하는 것 같고 계속 잔업을 해야 한다면서 저보고 먼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실로 나가서 노트북을 타닥타닥 두드리는데 그 빛이 방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죠. 그렇게 혼자 침대에 누워서 새어 들어오는 빛을 보고 있으니 참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성실한 남자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에 몰두하고 젊을 때 열심히 벌어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 그래서 남편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처음엔 좋게 봤어요. 근데 이런 워커홀릭까지는 원하지 않았거든요. 일도 일이지만 가족을 위해 일을 해줘야죠. 그런데 남편한테 가족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있고 저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씩 우울감에 젖어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한 3달쯤 흘렀어요. 이제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것도 새벽에 나가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처음엔 화도 났죠. 근데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문 열리는 소리 들릴 때쯤이면 새벽이었고 저는 혼자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거든요. 그 사이 제 몸은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어김없이 월경이 시작되면 화장실에 앉아서 달력 날짜 세다가 그냥 한숨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아니네 싶어서 속상하고 기분도 들쑥날쑥하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 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TV 보면서 과자 드시고 계셨는데 저 보자마자 웬일이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 너무 답답해서요. 그이가 요즘 새벽에도 일하고 회사에선 야근하고 바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한테 전화만 오면 또 뛰어나갔고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없어요. 이러다 애도 못 가지겠어요. 제가 그 말을 얼마나 조심스레 꺼낼게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딱 고개를 젖히시더니 콧방귀를 훅 하고 끼셨어요. 내가 불러냈으면 뭐 얼마나 불러냈다고 그래. 말이 참 거칠다 너. 애모 가지는 게 그럼 내 탓이라는 거야? 어머님이 좀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어머님, 손주 안 보고 싶으세요? 어머님까지 안 그러셔도 그이 이미 바쁜 거 좀 알아주시라고요. 너 말 잘했다. 너야말로 양심도 좀 있어야지.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가 그 고생 덜어줄 생각은 안 하고 남 탓만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 말 들으니까 피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싶었어요. 그래도 꾹 참았어요. 고부싸움 해봤자 남편만 중간에서 빠져나갈 테니까요. 그렇게 1달이 더 지났어요. 남편은 이제 아예 출장이라도 다니는 사람 같았어요. 집에 붙어 있는 날이 손에 꼽혔죠.
일주일에 두세 번 야근을 하는 것도 모자라 주말이면 시어머니 걱정된다고 집 밖을 나서고 말이에요. 그 와중에 부장님이 술을 마시러 나오라고 했다는 둥 회사에서 회식을 한다는 둥 오지게 바쁘게 굴더라고요. 누가 보면 대한민국에서 일은 본인이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더라니까요. 하루는 남편이 일을 하다가 지도 피곤했던 건지 노트북 앞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고개가 꾸벅꾸벅 떨어지는 걸 보니 그 모습이 참 그만 들어가서 자. 이러다 목 삐끗하겠네. 나 앉아. 저는 그 말 끊고 책상을 다 치웠죠. 흩어진 종이며 간식으로 꺼내놓은 것들, 쓰레기며 컵을 싱크대에 밀어놓고 노트북까지 정리해서 어깨를 한번 툭 쳤죠. 방으로 가. 여기서 쪽잠 자지 말고. 그렇게 방에 들여보내고 불을 끄고 잤어요. 다음 날 남편이 괜히 제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어요. 아침 식탁에서 물만 자꾸 마시길래 그냥 접시 치우고 출근 준비했죠. 왜? 같은 말도 안 꺼냈어요. 알아서 말할 생각이 없으면 모르는 걸로 하자.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찾아갔고요.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그이요. 맨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요. 또 어머님 보러 자꾸 나가니까 거실에서 일하다가 쪽잠을 자더라니까요. 이래서 저희 부부 아이도 못 가지겠어요. 넌 또 와서 그 소리니? 매일 야근하는 우리 아들이 가엾지도 않냐?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잔소리 바가지 긁을 생각만 해. 너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여자가 좀 포용력이 있어야지. 그 말 듣는데 진짜 웃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머님, 요즘은 야근을 모텔에서 하나 봐요? 그 말과 동시에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 속엔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요. 그 사진을 보는 시어머니 표정을 보아하니 역시 시어머니도 몰랐던 일 같더라고요. 이게 뭐야?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야근이 저런 건가 봐요. 어머님이 그리 불러대시니까 이제는 집이 어딘지도 헷갈리나 봐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보더니 처음엔 그게 뭔지도 몰랐던 사람처럼 멍하니 굳었어요. 사진 속 인물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입술을 덜덜 떨면서도 손끝은 사진을 꽉 움켜쥐었고 눈을 몇 번이고 깜빡이면서 초점을 맞추려 애쓰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뭐야? 이건 너 아니야? 어머님, 봐보세요. 저는 머리가 단발이에요. 이 여자는 장발이잖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얼어붙더니 그대로 사진의 시선이 고정됐어요. 마치 사진 속 인물이 누군지 다시 확인하면 바뀌어 있을 거라는 듯이 화면을 가까이 당겼다가 멀리 했다가 반복했죠. 그러다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지금 우리 아들이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소리야? 네, 어머님. 저도 처음엔 믿기 싫었어요. 근데 이런 사진을 봤는데 어떻게 그걸 부정하겠어요? 그럼 바보죠.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붉은 기운이 올랐다가 사라졌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차분해졌어요. 어머님, 그간 제가 하는 말 이상하게 느낀 적 없으세요? 제가 어머님 보고 남편 매일같이 부르니 뭐니 했잖아요. 왜 그땐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나는 당연히 너가 가장에서 말한 거라고 생각했지. 그랬던 거 아니냐? 너가 지금 더 이상 핑계거리 될 게 없으니까 이런 사진 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휴, 어머님, 저 이미 다 조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님이 술 드시고 우리 아들 보고 싶다고 부르신다고 해도 그렇게 자주 부르신 적은 없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늦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 걸러 어머님 전화를 받고 나갔다니까요. 저도 그땐 그냥 어머님이신 줄 알았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진만 들여다보며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손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꼭 쥐고 있었는데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더라고요. 이제 사건의 전말을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노트북을 켜놓고 졸던 날이 있었죠.
그날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화면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깨톡이 열려 있었고 상단에 어머니라는 채팅방이 고정돼 있더라고요. 고정해두면 맨 위에 뜨잖아요. 저는 시어머니랑 연락한 건가 보다 싶었는데 마지막 메시지가 떠 있었어요. 잘 자요, 자기야, 하트. 이렇게요. 그거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눌러봤죠. 그날 노트북 불빛 아래서 저는 정말 손끝이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을 천천히 스크롤하면서 읽는데 하나같이 비슷한 말투였어요. 처음엔 진짜 헷갈렸어요. 업무 이야기 같기도 하고 회사 일정 조율하는 말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사이로 은근하게 섞여 있는 문장들이 문제였죠. 자기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요. 다음엔 우리 좀 더 늦게 만나자. 저는 화면을 보면서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그리고 알았죠. 이놈이 불륜 상대 이름을 어머니로 저장해놨다는 걸. 그래서 시어머니 전화가 왔다며 나한테 당당히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어머님이랑 연락하는 척하면서 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어쩜 이렇게 간이 클까요? 그때부터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노트북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지요. 대화창을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날짜별로 시간까지 다 저장했어요. 남편이 깨지 않게 몰래 하다 보니 처음엔 손이 떨려서 스크롤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도 한 장 한 장 찍었어요. 그렇게 캡처를 하면서 이게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이제 끝이다 하는 확신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니까 이 여자 같은 회사 사람이더라고요. 대화 중간에 부장님 또 회의 늘리셨어요.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하면 좋겠네요. 같은 말이 있었거든요. 그제야 연결됐어요. 퇴근 늦는 날마다 야근 핑계 댔던 게 전부 이 여자랑 만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제가 그걸 얼마나 순진하게 믿었는지 생각하니까 어이도 없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난 남편은 새벽에 제가 테이블을 정리한 걸 알고 뒤늦게 아차 싶어서 들켰을까 봐 전전긍긍했겠지만 저는 모른 척 못 본 척 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바로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추적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흥신소에서 사진이 도착했어요. 메일함을 열자 수십 장의 파일이 줄지어 있었죠. 클릭할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이 야근을 한다던 날, 시어머니가 불렀다던 날, 부장님이 술 한잔 하자던 날, 날짜별로 전부 다 정리돼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날의 목적지가 같았어요. 숙박업소, 그것도 같은 여자와. 화면 속에서 두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요. 그걸 보는데 헛웃음만 나왔어요. 야, 이럴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한 거야? 목소리가 절로 새어나왔죠. 그날 바로 시어머니께 갔어요. 흥신소에서 받은 자료를 폰으로 넘기며 보여드렸죠. 사진을 본 시어머니가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이 미친놈이 바람을 피워? 목소리가 온거실을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 얼굴만 봤어요. 솔직히 저는 우리 아들이 바람 한번 피울 수도 있지 이런 소리라도 하실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그렇게 아끼고 감쌌으니까요. 전 그럼 바로 이혼하겠다고 박박 소리지를 생각하고 왔는데 예상 밖이었죠. 저보다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휴, 피는 못 속인다더니 진짜 그 꼴이네. 저놈 아버지 피 그대로 물려받았네. 아주 그냥. 아버님이요? 아버님도 그러셨어요? 그래, 그 인간이 그렇게 바람을 피워댔어. 평생 속아 살았지. 어디 쪽팔려서 말은 못했는데 결국 그 바람기 때문에 내가 평생 고생했어. 그래서 아들 결혼시키면 이혼하려고 벼르고 있었던 거야. 결국 했지, 이혼. 그 와중에 그 인간 돈 한 푼 아깝다고 다 싸매서 내가 어휴.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똑같이 그 짓을 해? 아버지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네. 진짜 환장하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놈 지금 어딨어? 당장 불러라. 당장 이리 오라 그래. 그러면서 직접 전화를 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기도 전에 먼저 화가 나서 저러시니 제가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너 지금 당장 이리 와.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당장 와. 늦게 오면 죽는다 임마.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 귀가 울릴 정도였어요. 남편은 한참 뒤에 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는데 얼굴이 이미 잿빛이더라고요. 저랑 시어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거든요. 거실 공기가 딱 얼어붙었죠. 시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고 폰을 들이밀었어요. 봐라, 네 꼴 좀 봐라. 이게 뭐냐? 너 이딴 짓 하려고 회사 다니냐? 남편이 화면을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린 채 서 있었어요. 그게 오해예요, 어머니. 오해는 개뿔. 사진마다 날짜, 시간 다 찍혀 있는데 무슨 오해야? 네가 사람 새끼냐? 내가 너 하나 믿고 살았는데 그걸 이렇게 짓밟아. 남편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그게 잠깐 그 여자랑은 그 더러운 입 다물어라. 네 아버지한테 평생 속아서 살고도 내가 너 결혼할 때까지 참고 버텼다. 그게 다 너 때문이었어. 너 하나 보고 참았다고. 그거 너도 다 알면서 이런 짓을 해?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먹을 쥐었어요. 니를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말이나 할 수 있겠냐? 넌 내 자식 아니다. 그 인간 자식이지. 진짜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티를 내야겠냐?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눈을 질끈 감았어요. 공기 자체가 뜨겁게 들끓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 열받더라고요. 저 인간 왜 저한텐 사과를 안 하냐고요. 지 엄마가 아빠 바람기 때문에 고생한 거 알면서 자기가 외도를 한 건 죄송하지만 지 와이프한테는 잘못한 거 없다 이건가요? 진짜 황당하죠. 결국 제가 먼저 말 꺼냈죠. 야, 너 나한테 미안한 거 없냐? 보자 하니까 난 병풍인 줄 아나 봐. 그제서야 남편 눈 퍼뜩 정신을 차리고 사죄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진짜 할 말이 없다. 알고 보니까 이 인간 나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직원이랑 썸씽이 좀 있었다더라고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는데 본인이 직접 털어놓더라고요. 그 여자는 나이도 어리고 철도 없고 또 계약직으로 매년 갱신하며 일하는 처지였대요.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결혼 상대로는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냥 오피스 와이프처럼 지냈다나요? 듣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뭐? 오피스 와이프? 와, 그 단어도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래, 서로 의지했겠네. 커피도 타주고 점심도 챙겨주고 퇴근 후엔 모텔도 같이 가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런 식으로 들으면 내가 뭐가 돼? 뭐가 되긴 뭐가 돼. 신혼인 마누라 두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는 짐승만도 못한 새끼 되는 거지. 듣다 보니 더 가관이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 여자가 삐졌대요. 자기가 더 좋은 거 아니었냐고, 왜 나랑 결혼했냐고 자주 만나자고 난리를 쳤대요. 만나주지 않으면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남편은 또 눈을 내리깔더라고요. 진짜 미안해. 그 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내가 그때 정리했어야 했는데. 아, 그럼 협박당해서 만나줬다? 너 진짜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야? 내가 호구인 줄 알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아무리 들이댔다 해도 남편이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런 관계가 된 거죠. 그걸 저도 알고 시모도 알고 이 인간도 알 텐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남편도 지가 하는 말은 변명이 안 된다는 걸 알았는지 눈을 질끈 감더라고요. 다시 기회 한 번만 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기회? 웃기지 마. 이미 끝났어. 나는 바람 피운 사람 봐주면서 못 살아. 그냥 이혼할 거야. 이미 증거 다 확보했는데 내가 왜 참아줘야 해.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옆에서 계속 살라고? 내가 자존심이 있지. 너 같은 새끼랑 왜 너 같이 살아? 남편이 그 말을 듣자 무릎까지 꿇었어요. 바닥에 두 손을 짚고 머리를 숙였어요. 잘못했어. 나 다시는 그런 일 안 할게.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보고 배운 게 있잖아. 한 번만 다시 기회 주면 나 다신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야. 이번엔 그 여자가 회사 일로 날 협박해서 그랬던 거고. 그래. 내가 이직할게. 응?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이 인간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랐구나 이런 사람이 내 아이의 아버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순간 기억을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잘 속은 건지 이 인간이 잘 속인 건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좀 자조적인 느낌으로 시어머니께 물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바람 피우는 남자 데리고 살아서 평생 속이 멀쩡하셨죠? 참고 지내니까 그럭저럭 살만하셨었나 봐요. 이 인간이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요. 다시 울분이 차셨는지 갑자기 남편 놈 등짝을 퍽소리나게 때리시며 소리쳤어요. 아네, 죽어도 이혼하겠다고 결심했었다. 내가 이 자식 때문에 참고 버틴 것뿐이지 너 없었으면 징작에 갈라섰어. 소정이 너 봐주지 말고 이혼해라. 이런 놈이랑 살면 사람 미쳐 죽어. 내가 평생 그 놈의 바람기 때문에 고생했어. 남편은 그래도 시모가 이혼은 하지 말라고 말려줄 줄 알았나 봐요. 그 말 듣고 충격이 입을 쩍 벌리더니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어요. 아이고 내가 자식놈 때문에 그 안쓰러운 세월을 버티고 살았는데 그 자식이 날 이렇게 배신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평생 속이 멀쩡하지 않았어. 근데 그 인간이 끝까지 나한테 이런 치욕을 남기고 가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이혼을 하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숨이 트이더라고요. 끝났다는 감각보다 이제야 시작이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공기가 달라졌어요.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낯설지 않았어요. 진짜 오래 붙잡고 있던 걸 손에서 놓은 느낌이었죠. 저는 그제야 생각했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정말 천만다행이라는 말이 그럴 때 쓰이는 거더라고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시어머니처럼 자식 핑계로 그 사람 곁에 붙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밉고 화가 나도 아이 때문에 하면서 참고 또 참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평생 자신을 묶어두고 나중에 후회했겠죠. 시어머니가 그랬으니까요. 그분이 평생을 그 바람둥이 시아버지 옆에서 버텨온 이유가 결국 자식 때문이었잖아요. 그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감사했어요. 아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끊어낼 수 있어서요. 요즘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시아버지 같은 사람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참고 살지 않았다면 바람을 피웠을까? 아마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 믿음이 시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겠죠. 저 사람은 못 떠난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더 대담하게 굴었을 거예요. 남편도 그걸 그대로 닮았던 거고요.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그냥 속담이 아니라는 걸 직접 겪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아버지랑 다르게 컸다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다 자기 하기 나름인데 마냥 유전이다 하기엔 억울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보고 자란 게 있으니 저도 끝까지 위험을 염두에 두고 살아보려고요. 이혼하고 나서 다시 회사에 복귀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뭐라 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다들 표정이 미묘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다들 나가는데 상사가 제 자리 앞에 잠깐 멈췄어요. 제 전 남편을 소개해줬던 그분이요.
커피 잔을 들고 뭔가 말을 하려다가 망설이는 얼굴이더라고요. 자기 그 일은 들었어. 내가 괜히 미안하네. 예? 아니, 최강문 그 자식 그런 놈인 줄 몰랐지 뭐야. 내가 소정 씨한테 이상한 애 소개시켜준 게 괜히 마음에 걸려서. 괜찮아요. 그 사람 겉모습은 멀끔했잖아요. 속인 사람이 문제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쫓으면 안 되는 거구나.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외모나 말투, 성격 몇 가지로 평생을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게 그게 진짜 착각이었어요. 평생 함께할 사람은 겉이 아니라 속을 봐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게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늦지 않았으니까요.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시댁과도 인연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용했어요. 예전엔 그 조용함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좋더라고요. 누가 제 곁에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게 자유라는 걸 그제야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종종 생각나요. 자식 때문에 참고 살지 말 걸 그랬어. 저랑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됐을 때 그러셨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서늘했어요. 마치 인생을 포기한 사람의 말처럼 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말이 희미한 위로처럼 들려요. 나를 붙잡던 이유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법을 그분이 미리 보여준 거예요. 요즘은 출근길에 괜히 하늘을 봐요. 예전엔 늘 고개 숙이고 휴대폰만 봤는데 이제는 아침마다 하늘색이 바뀌는 게 보여요. 햇빛이 쏟아지면 오늘은 괜찮겠네 싶고 구름이 끼면 이런 날도 있지 하면서 그냥 걸어요. 세상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달라졌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인생이란 게 결국 그런 거구나. 누가 옆에 있든 없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일. 다 망가진 줄 알았던 것도 어느 날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아오고 저한테도 그런 날이 오네요. 조만간 친정에도 다시 연락을 드려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경험을 함께 나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